제가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절대 일강이 사라졌기 때문에 바로 이 미국이 예전 못지 않게 약해졌다는 거예요.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 50년 만에 발생한 중동전쟁, 물론 자잘한 분쟁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중동전쟁 제1차부터 시작했던 이 중동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뭐 5차가 거의 확정적인데 50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중동전쟁, 기존의 중동전쟁과 다르게 보이는, 그리고 기존의 냉전체제에 있었던 중동전쟁과 지금의 신냉전체제에서 이 중동전쟁 많은 것이 다른 것들을 이제 인식이 되는데요. 이제 기훈님 세계가 뒤숭숭하네요. 네, 맞습니다. 기훈님 심각하던데, 네, 상당히 심각하죠. 유럽도 전쟁, 중동도 전쟁, 점점 동쪽으로 전원이 기울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인플레이션에서 여러 내용들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을 포트폴리오에서 꼭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7일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을 잠시 살펴보면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정파 하마스가 유대교 안식일인, 이번에는 또 안식일날 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안식일날은, 안식일 이때는 군인들도 이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딱 한 거예요. 그죠? 새벽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는 분리장벽을 넘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현지 주민 및 군인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고, 여기에 또 사람까지 이제 100여 명 정도를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하마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장대원들을 이스라엘에 침투시킨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로이터 통신 외신은 전했다. 전례가 없다, 그만큼 뒤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이 하마스 군사 조직을 이끄는 모하마드 데이프 사령관은 오늘은 이스라엘의 점령을 끝내는 위대한 날이다. 점령 세력이 범죄가 끝장내기를 결정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그들의 강란, 저는 특히나 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들의 강란, 이 말이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점령을 끝내는 위대한 날인 거는 안 되는 거 뻔히 알 건데요. 그죠? 전쟁에는 기선제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에 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상을 전쟁으로, 그죠? 야, 분쟁 아니야. 이제 우린 전쟁 시작하겠다. 너희가 먼저 도발을 했으니까 전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상은 군사작전이고 분쟁도 아니고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것이고, 적들은 그동안 본 적이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분쟁을 보면 특히나 이 이스라엘 쪽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지금까지 꼭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대응하는 작전을 철검이라고 망명하고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가자 지구 하마스를 대대적인 보복 공습을 했습니다. 또 분리점 인근에는 드론을 동원해서 하마스 대원을 추적하고 공격을 했고요. 이번 전쟁은 2021년 5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11월 전쟁 이후에 최대 규모, 특히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 성지 알라크스 사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진짜 미묘한 것들 또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스라엘은 경찰을 담당하는 이타마르 벤 그르비 국가안보장관은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병력 채용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쟁이라면 왜 이렇게 항상 이런 개인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기사를 준비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가자의 사망자가 1,000명이 넘어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최근 기사로 보면 1,000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1,500명. 안타깝습니다. 그죠? 특히 이 음악 축제 장소는 시신이 260구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끔찍합니다. 그죠? 여기에 하마스 고위 인사인 아부 마루주크, 참 이름 어렵다. 그죠? 아랍 이름들. 자, 알가드에 100명이 넘는 인질을 붙잡고 있고, 또 다른 무장에서 이스라엘 지하대 30명 이상을 옮겼다. 여기에는 지금
여성, 어린, 노인도 있지만 외국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대대적인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이 옛날에 전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 보면 팔레스타인 제수 수백 명을 풀어주고 이 무장세력 5년간 억류했던 이스라엘 병사 1명 때문에 500명 정도 수백 명을 풀어줬고, 그다음에 2006년에는 팔레스타인 제수 1,150명과 피랍 이스라엘 병사 3명을 교환 석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엔 또 외국인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석방 관련된 부분 때문에 보복 공격이 좀 주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또 변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나니까 이제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관련된 이 논의를 했는데 안보리 차원에서 비난을 했지만 즉각적인 뭐 이렇게 조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 안보리 자체에서 안 하고 각국의 개별적으로 좀 특히 뭐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제재를 좀 하겠다, 각국 입장에서 조금 지금 나오고 있고, 공식적인,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나 이 러시아처럼 이런 공식적인 아직 제재는 없다.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5차 중동 전쟁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지금. 자, 이번 공격에 양측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사망, 실종, 납치되면서 일파만파 벌치고 있는데요. 앞서 얘기 드렸던 부분들 지금 해당 각국도 촉각을 던져세우고 있고,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의 거센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가자의 주민 12만 명 정도가 지금 벌써 피난길에 올랐다는 거. 저기 사는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미국과 세계 주요 도시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뭐 어떻게 지지한다 이게 아니고 팔레스타인도 지지하는 시위가 각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마스는 지금 뭐 세계 경기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팔레스타인이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잘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무리하게, 특히 뭐 이스라엘 이길 수 있다 이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마스는 왜 전쟁을 시작했느냐? 자, 이 부분은 역대로 한번 보시면, 자, 1차 중동 전쟁이 여러분들 1948년에 이때 이스라엘 건국했을 때 당연히 건국하니까 이 아랍 관련된 쪽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로 해서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차 전쟁은 스위즈 위기. 뭐 그 당시 이제 나세르가 이제 이집트를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 당시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이 소련과 친선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이 아스완댐 건설 지원 요청을 했자 나사르가 이제 이 미국과 영국이 소련과 친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어요. 이때는 냉전 체제였으니까. 그러면서 나사르가 스웨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스웨즈 언을 점령을 위해서 아랍연합군과 그 다음에 중동연합, 이때 이스라엘도 참전을 했었죠. 그리고 3차는 1967년에 했던 6.1 전쟁으로 이때 시리아가 게릴라 기지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게릴라 기지가 된 시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이 1967년 4월에 대규모 공격을 하면서 이게 6일 만에 끝나긴 끝났지만 제3차 중동 전쟁을 그렇고, 가장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옴키푸르 전쟁으로서 1973년 10월 달에 이집트가 기습 선제국, 그리고 이때 보면 이 당시에는 누가 항상 뭐 했다면 이집트, 그 다음에 시리아, 뭐 이란보다 오히려 이집트, 시리아가 이 전쟁의 핵심이었죠. 그러면서 이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밀려버렸어요. 마지막 노선. 왜냐하면 이때도 종교적인 축제를 옴키푸르, 이번에는 안식일 했지 않습니까? 이때는 사제의 날이라고 하는 이 옴키푸르 축제 때 들어오면서 6개 대대가 뭐 전멸을 했다.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 상당히 이렇게 코너에 몰렸었는데, 이 당시 이 아랍연합군 이집트한테 소련이 35억 달러 그리고 미국이 22억 달러를 이스라엘에 지원하면서 이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을 계속했었던 거죠. 자, 그러던 하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하마스는 어떤 단체냐? 자, 이 팔레스타인 이슬람 저항 운동 단체로
아마드 야신이 1987년 만에 창사. 이 아마드 야신은 지금 이제 죽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 운동을 뜻하는 아랍어의 머리 기자를 따라서 아랍어의 용기를 뜻하고, 이들이 이슬람 수니파의 원리주의를 내세우며 이스라엘에 점령하여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해방한 이슬람 교리를 원칙들을 받드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파티당이 기존의 집권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마스가 변방에 있다가 2006년부터 치러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선에서 132석 가운데 73석을 차지하면서 이 40년 동안 집권된 파티당을 누르고 집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집권했지만 이렇게 크게 하마스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참여를 한다? 여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 먼저 이 작년에 이 장기 집권했던 리쿠르당이 네나야투 이 총리가 다시 들어왔어요. 이 총리가 또 어떤 인물이냐면 극우파의 우두머리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우리 유럽에 요즘 많이 불고 있는 그죠, 여러분들? 강한 이스라엘 말이다. 근데 말만 하면 괜찮은데, 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국과 각국 유럽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점령지인 요르단당인 서한 유대인 정착존을 학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최종 승인을 내려줬고 주택들 승인을 냈고, 여기 요르단의 서한 북부에 있는 엘카노 정착 350 그리고 이곳에 가까운 레바라 정착조 381채가, 그러니까 기존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자기 영토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1948년 동에 팔레스타인 영토를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힘에 놀래서 뺏어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 이스라엘 총리 같은 그 나머지 부분까지 지금 가져올라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은 대테러 작전을 내세우면서 팔레스타인과 요르단의 서한 남미촌의 역대급 군사 작전을 벌이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벌고, 이때 지상군 병력을 통해서 무장 세력들을 제압했다. 그러니까 대테러 작전을 하지만 보시는 대로 이 서한 북부 쪽의 영토를 자기 걸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기 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마스가 꾹꾹 참고 있었지. 자, 앞서 얘기했던 우리나라 국방장관이죠. 동예루살렘 성진 알-아크사 성지를 방문하면서 해당 성지를 유대교식 이름을 언급하면서 성전산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 근데 이 알-아크사 사원이 보시면 이슬람 3대 성지 중에 하나이고, 알-아크사 사원이 위치되어 있고, 이 3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뺏은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성지도 되지만 이슬람교의 최대 성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슬람교를 모독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슬람 입장에서는 자기 신을 지금 모욕하고 자기 성지를, 여기에 또 보면 이스라엘 제문 일본의 그 쓰레기 같은 장관 새끼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보시는 대로 자 팔레스타인 마일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 같은 거 아예 없다. 이런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인물인데, 이 관련 이 장관이 유대인 정책적 업무를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엔을 중심 국제적 불법 행위를 간주하지만 이스라엘 꾸준히 정책을 이렇게 했어요. 하마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2006년부터 이제 집권당을 하긴 했는데 변화된 건 없어요. 근데 점점 이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영토가 이렇게 있다면 지금 여기부터 하나둘씩 지금 공략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 하마스 입장에서는 계속 가만히 있다가 보면 앞서 얘기했죠. 40년 집권했던 파티당이 또 다른 집권당이 생기면서 자기들이 정권을 놓을 위치에 지금 돼 있었다. 어떻게 보면 하마스는 물러날 수 없는 곳에서 지금 전쟁을 한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는 별로 없죠. 먼저 공격을 했고 사망자 생기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쪽을 우호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이렇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아랍권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모로코도 최근 이슬람계 회담을 연기할 정도, 그만큼 서구사회라든지 아랍사회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강했다. 여기에 아랍조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4개 아랍국의 33,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에 따르면 84%가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반대한다. 그리고 또 76%가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 전체의 문제다. 지금 이러니까 제5차 중동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자기 혼자면 저렇게 못하겠죠. 근데 76%에서 80%가 넘는 쪽이 이스라엘과 싸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다 점령했다, 아랍 전체로 번져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당연히 빈살만도 팔레스타인을 아랍이기 때문에 지지 안 하고, 물론 소통을 통해서 전쟁을 빈살만을 없애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만에 안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다 잡아먹었다, 절대로 아랍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번 부분들은 앞서 보셨듯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보다, 물론 전쟁을 일으킨 것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그 전쟁의 빌미를 만든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정당성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 팔레스타인 내부 분열도 이스라엘 갈등을 푸는데 걸림돌을 제한다. 지금 팔레스타인 일반 대중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스라엘 협력하는 것 배신 내진 순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 긴장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려워. 야, 무조건 싸움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 팔레스타인 청년들의 적대감이, 저항 수위가 높아지는 것도 양측 관계, 정치적, 군사적, 그 다음에 글로벌적 모든 것이 하마스는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작년부터 이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전 세계 이겨난 자잘한 전쟁에서 지금 이제 중동의 하얗고, 그죠? 이 중동 전쟁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의 전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평화의 시대가 저물면서 이 신냉전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강하게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하마스의 테러리스트의 전례 없는 끔찍한 공격에 직면한 이스라엘 정부 국민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약속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죠, 항공모함을 옆에 배치한 걸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은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이 미국이 이스라엘에 바로 지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중동에서 거의 모든 손을 뗀 상태예요. 이게 들어가면 다시 중동에 손을 넣어야 되는데, 한 지금까지 했던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다시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특히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 이번 이스라엘 공격 계획에는 이란 안보 당국제에 도움을 줬고, 한마디로 이란이 뒤에 있다는 거죠. 자, 이란 혁명수비대 많이 들으셨죠, 그죠? 장교들은 지난 8월부터 하마스 협력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 이스라엘 급성한 방안을 고합했고, 이스라엘 혁명수비대, 하마스, 헤즈볼라, 정말 악명 높은 무장 단체들이다, 그죠? 참석하 여러 차례 베이브루트 세부상 개설했다. 그리고 하마스 대변인도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관해 이란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다면서, 이란은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해방이 될 때까지 우리 전사들과 함께 하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란이 이 하마스 공격에 직접 개입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확보 못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란이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공격에 개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확고히 지지하고 팔레스타인 이번에 대응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미국이라든지 이 서구권에서 이 팔레스타인 제재라고 공격에 동참을 하는 순간 이란 및 아랍 전체가 또 연합군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만약에 근데 이란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란이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이 이란이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고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염려하는 석유 파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석유 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최악,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게 최악이에요. 석유 파동이 일어난다. 이게 가장 최악이라는 거죠.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아랍과 뭐 접촉 중이고 이제 아직까지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를 하마스를 지원 이란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무기 등을 제공받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란이 도와달라고 하면 러시아는 도와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란 뒤에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란도 이번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랍만 해서는 미국이나 이런 서구 열강들 다 커버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러시아가 뒤에 있다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이란 중동 쪽에 또 미국이 지원을 한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쪽 지원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두 가지 전략을 저는 노린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벌써 사망자가 1,500명 일어났고 이 전쟁이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안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작년에 일어났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측 군사만 벌써 5만 명만 넘었었고 민간인 사망자도 1만 명이 넘었었다고. 근데 지금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금을 지원해 더 많은 지출이 그러니까 천지에 쓸모없는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여기에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동 정책이 발발 직전이죠. 근데 우크라이나 주변 지역도 보면 지난달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게 무력 충돌이 있었고 발트 3국 몰도바 등이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이 자국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러시아 침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으로, 이런 한마디로 해서 유럽은 지금 전쟁의 공포에 도가니에 있다. 자, 여기에 지금 중동까지 왔지만 이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전쟁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에티오피아에서는 지난 2년간 내전으로 최대 50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자, 수단에서는 지난 4월에 내전이 시작됐고 미얀마 사태도 수년간 지속. 예멘 같은 경우도 내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란이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과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정부 측이 수천의 퓨전 회담을 벌였지만 찾아오는 중이다. 이 예멘,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이런 데는 또 아프리카에서 석유 관련 국가죠. 어떻게 보면 석유가 무기화된다는 게 이런 또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 쪽은 전쟁이 진짜 없어야 되는데 아시아 쪽도 여러분들 이런 사태가 계속 된다고 하면 젠차님 가장 지금 보는 이 한국 남북 분단의 역사는 한국과 중국과 대만이 연결될 수 있고 또 중국과 인도가 싸울 수가 있어요. 이 신냉전이 지금 세계 곳곳에 발발하기 때문에 아시아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 알카에다, 중동의 이 알카에다 같은 이 지하디스트가 아프리카에서 활기를 치고 있다는 거죠.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분쟁에서 인한 사망자는 2010년 800명 전, 지난해는 1만 명을 넘었고 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인구가 많은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콩고 등 지하디스트와 내전, 무장 기한 등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알카에다 이런 조직들이 가면서 이 아프리카도 중동처럼 지금 변하고 있다. 중동처럼.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지난 6월에 펼쳐낸 세계 평화지수 2000 이상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평화지수 평균이 9년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특히나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시민사회 불안,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특히나 뭐가 되고 점점 더 극우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투자 관점에서 보는 28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신냉전 시대에서 일어날, 앞서 냉전 시대에서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전쟁이 일어났으면 신냉전 시대 중동 전쟁이 언제 끝나고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 시대에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관점에서 보는 28 전쟁을 본다면
자, 일단은 정부는 이뭐 석유 관련해서 보시는 대로 가스 수급 현황과 국유가 전환을 받았는데 국내 주요 원유 가스 도입 경유 호르무즈 해협과 떨어져 있는 만큼 국내 원유의 액화 천연가스 도입에는 차질이 없다. 이걸 정말 얘기라고 하는 건지 저는 좀 안타까운데, 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당연히 올라가고 이 주위가 다 전쟁 쪽인데 차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고 그렇게 믿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고 있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 아랍국의 이번 사태 옆에 지켜보고 있다. 지금 예전 같으면 요 나라가 가장 주요 나라였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란입니다, 그죠? 이 이란이 도와주느냐, 이란이 도와주면서 이런 나라들이 같이 가느냐가 지금 이런 중도 국가가 확산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산이 된다, 확전이 된다, 엄청난 타격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확산이 된다면 유가가 15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1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 전 세계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하마스도 결국은 극우 연정이 갈등을 키웠고, 일전에 제가 유럽 관련해서 점점 국유화되고 있다. 그 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가 독일이거든요. 독일도 보시면 나치의 첫 독일 극우 정당이 지지율이 22%, 1, 2와는 단 4%. 그리고 최근 독일에 있었던 남부지방 선거에서 드디어 이 극우 정당이 승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럽도 극우 정당 점점점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신냉전책이 극우 자기 중심, 작은 나라 중심, 이익주의, 우선주의로 바뀌면서 이런 싸움들이 앞으로 더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아시아 쪽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아 쪽으로 결국에는 또 이 극우 정당들이 확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 세계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 낮춘 걸 보시면 중국이 0.4%, 그 다음에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0.3%인데 지금 현재 이 중국이 지금 계속 이어진다면 이 전망치는 계속 낮아진다. 결국은 지금 이런 전쟁이 나고 싸우고 이런 이유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먹고 살기가 힘들면 서로 옛날처럼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올려야 돼요. 지금은 그게 아니야. 전쟁은 전쟁이고 무역은 무역. 이런 절대적인 분리가 되면서, 그죠? 이런 정책이 되면서 앞으로 이런 전쟁 규모는 점점점 발달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이런 신냉전 체계가 무조건 경제가 나빠서 이렇게 됐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절대 일강이 사라졌기 때문에, 바로 이 미국이 예전 못지않게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종말을 예견한 가상 시나리오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전쟁으로 인한 눈덩이가 불어난 적자가 수년간 넘게, 자, 전쟁으로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또 많은 돈을 어디에 퍼부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에 퍼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미국 달러는 점점점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한다. 이 부분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운드의 기축통화 상실과 맞먹는 수준이다. 여기에 지금 미국은 부채한도 협상부터 계속 중기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국방력이거든요. 마침내 이 국방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 이 국방 예산을 삭감하면 미국이 수백 개 있는 해외 기지를 폐쇄하고 중국은 인공위성 요격미사일, 러시아는 잠수함 각각 우주와 북대서양 미국에 도전장을 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역대 최악의 경기를 침체 맞은 미국은 백인 노동자를 선동해 일자리를 빼앗은 중국과 군사적 응징이나 경제보복을 선포한다. 그런데 이런 동참에도 영국과 일본, 미국의 우방국들은 이제 점점점 미국의 움직임이 동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서 미국이 추락하면서 새로운 이제 기축통화국이 나타난다. 물론 아직까지는 뭐 정말 썰이고 가상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하나도 전쟁이라는 부분들, 지금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부분들, 그다음 백인 노동자를 선동해서 지금 중국, 유럽지 지금 가장 이런 부분에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계속 얘기하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점점점 부각되고 그런 형태로 미국 지금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이 자원 무기화가 과거와 다른 영상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 같은 게 뭐 석유면 석유, 뭐 에너지면 에너지, 뭐 식품면 식품, 뭔가 큰 영향으로서 한두 가지가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일어나는 게 하나만 오르고 하나는 잠잠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거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자, 그렇다 보니까 특히 신냉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과 패권 경쟁 같은 지정학적 요인으로 자원의 무기와 파급력 효과가 훨씬 더 강해지고 자국의 이 우선주의 때 이걸 무기화되는 걸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죠. 예전에 눈치를 봤지. 미국이라는 눈치를, 유럽이라는 눈치를 봐. 이제는 눈치를 안 봐. 우리 올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여러분들. 근데 앞서 얘기했던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무기화 현상,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은 이제 영원히 고체가 된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의 노동시장 가열 현상들 보면 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는 이제는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없을 수가 없어.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연준이 2%대 한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10년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보면 평균이 5.1%예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만들어가면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또 보면 여러 가격들이 떨어지고 내려온다고 하지만 절대로 지금 안 떨어져요. 특히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최근에 주담대 이런 것들을 좀 쓰면서 또 주택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금리 인상 플러스 자산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자산 가격들이 여러분들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자산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이게 인위적인 뭔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이제 고착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인위적인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IMF 때, 미국 같으면 이제 리먼 사태 같은 이런 사태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정부가 돈을 계속 풀어서 이 자산시장을 받치고 있다. 이 자산시장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그 지난해 말에 실리콘밸리 그죠? 이 SVB가 자산이 2,090억 달러였고 거기에 맡긴 예금 1,750달러 그죠? 아니 자산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보유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전체로 보면 자산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한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파산이 됐어요. 앞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씩 곳곳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뭐 프랑스, 독일 이런 쪽에서 안 나타나서 그렇지, 그렇게 나타난다면 동시다발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으면 이 이런 자산 가격이 급락하니까 이 리먼 사태 같은 일이 이제 더 자주 발생을 한다. 어떻게 보면 당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이 점점점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면 은행이나 그 예금 금리 이런 부분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이런 설계하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서 이러한 자산들이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가격 상승에 질문할 때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꼭,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도록 설계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스태그플레이션 때 가장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이죠. 앞으로 달러보다는 금이 더 점점, 달러나 미 국채보다는 금이 점점점 부각되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금 관련 쪽은 꼭 나의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놔야 된다. 여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금이 뭡니까? 가치 저장소죠. 이 가치 저장소의 또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게 이제 점점 부각이 되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안전자산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달러, 그다음 미국채, 뭐 유로 등등 있지만 지금 현존 이런 점점점 기존 통화의 가치가 불확실되고 기존의 기축 통화들이 점점 위축되는 시기에 금만한 대안이 없는 것 같고요. 금에 관련된, 근데 금을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이 금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고, 이 금 관련해서 근데 나는 해외 이 주식은 해외 선물이죠. 해외 선물은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금 관련주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 거래소도 있고 이런 쪽에 한번 투자를 해보신다면, 그리고 이런 쪽에 투자를 해보신다면이 아니고 이제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못한다고 하면 헤어날 수 없는 강을 낼 수밖에 없고, 그 사태가 이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자산 가치가 투자 가치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산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천천히 반감기에 대비해서 미리 비트코인 투자, 비트코인도 꼭 저는 포트폴리오에 남겨둬야 될 사태, 뭐 그런 부분들, 우리 러시아 사태도 봤었고 영국이 힘들다고 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던 거 분명히 기억나시죠? 점점 비트코인의 이 가치 저장소 기능도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보이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캐스터 홍반장, 저는 이번 주 목요일 저녁 6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이나 뭐 투자 관련 부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꼭 읽어보고 제가 필요하면 영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